예전에 제가 웃기는 얘기지만 대박집 쪽박집 이런 거 프로를 봤는데 쪽박집이 감자탕 집이었어요. 예, 전문가가 찾아가서 왜 이 집이 이렇게 망하는가 이렇게 해서 쫙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감자탕 집인데 감자를 안 넣어요. 그래서 이제 꼭꼭 그 감자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흔히 아는 감자탕 집에 감자를 안 넣어요. 그래서 왜 안 넣냐고 하니까 제가 싫어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요리하시는 분이 제가 싫어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당을 운영할 때 혹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뭐 그냥 쪽박의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하고 아주 동떨어진 그런 정당이 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싫어서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한테 이로워서요. 이게 국민한테 해가 될 것 같아서요. 이게 국민 모두를 생각하는 내 양심의 자명에서요. 이게 국민 모두를 생각하는 내 양심의 찜찜해서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갈 수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답이 없이 지금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난 정보도 없고 답이 없습니다 해도요. 우리 홍익당 분들과 서로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정보도 생기고 자명한 관점도 내 안에서 싹 트더라. 그게 내 양심에 맞더라.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실 수 있는 모임을 자꾸 이런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또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실 거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는 또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전에 지난 대선 때도 정답이 뭐냐 저한테 요구하시면 나는 묻고 전문가들과 진짜 현장 상황 잘 아는 사람들과 묻고 답을 내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요. 저거 답이 없나 보네. 그게 아니라요. 그게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통하고 배려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이끌어내는 그 기술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부족한 기술이라고 보고요. 예, 이걸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키워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앞으로 리더십은요.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명령하고 따르라 희생하라. 최근에 평창올림픽권도 젊은이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통일해야지 안 먹힙니다. 내가 죽겠는데 무슨 통일이요. 젊은이들이 바라는 거는 그 무리한 그 바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일단 나 좀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어떤 대안으로 통일이 제시돼야죠. 그런데 통일이 옳으니 너희 희생하라. 못 받아들입니다. 지금 권위로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먹힙니다. 이게 좋은 시대예요. 이 어르신들은요 권위에 기대서 살다가 권위가 안 먹히니까 젊은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합리적으로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권위로 얘기하지 말고 내 양심을 감동시켜달라.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권위로 항상 끌고 갔지 약자의 마음에서 을의 마음에서 감동시켜서 끌고 가는 리더십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되게 정치 잘하고 예전의 기준에 비추어서 되게 잘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가 있다. 통일도 바라지 않는다. 지 생각만 한다. 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예, 그렇게 우리 때보다 생존에 더 절박한 어떤 사람들의 이 지금 경쟁 사회예요 현재. 도태되면 죽는다. 실제로 엄청나게 지금 자살해 가고 있습니다. 주위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중에 경쟁하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 약자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요. 권위로 통일하자 지금 안 들립니다. 그럼 공정하지 않은 또 그럼 이번 그 단일팀에서 문제가 된 게 공정하지 않은, 소통하지 않은, 첫째 소통을 안 하고 있고요. 선수들하고. 그렇다고 통일을 안 했어도 뭐 안 하자는 게 아니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을.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해야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가 통일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상대방 얘기도 들어가면서 설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싸가지가 없어. 안 돼. 이게 아니라요. 도대체 너는 왜 통일에 그렇게 미온적이니? 라고 먼저 물어봐 줄 수 있을 때 진짜로 우리가 다 함께 통일을 지향할 수 있다는 거죠. 통일에 대해서 저는요 유튜브에 꼭 통일해야 된다는 강의까지 올린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건요 그런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설득해야지. 그러니까 이 설득이 중요성이요. 이게 소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부르는 그게 꼭 나이가 많아서 꼰대가 아니고요. 자기 고정관념에만 딱 빠져 있어서 상대방도 그냥 내 뜻이 옳으니까 따라 이러면 이게 갑질이 그대로 꼰대의 어떤 행위가 돼요. 즉 이런 식으로는 이 사회가 이미 안 돌아가게 돼 있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할 때 이런 통일 같은 너무 지당해 보이는 일마저도요 대화가 안 돼 버립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은 있다는 거예요. 소통. 항상 이 민주 시민은요 기본이요 소통할 준비가 돼 있고요.
상대방 마음을요, 나랑 정말 다른 의견이더라도 역지사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유튜브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게 그게 양심이다만 주장해 왔는데, 근데 이 당 차원에 얘기할 때는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정치의 답이다 이거죠. 서로 답을 정해놓고 만나서는 안 되고 서로 귀를 열어놓고 만나서 다만 기준을 확실히 하자는 거죠. 양심. 서로 양심에 대해서 늘 평소에 점검해 보자는 거죠. 스스로도 점검하고 남하고도 맞춰보면서 양심의 보편성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어떤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연구하면서 남의 사정을 끝없이 보편적인 기준을 우리가 탐색하면서 내가 현재 보편적이라고 인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남들의 사정, 내가 볼 땐 현재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남들의 사정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이 두 개를 자꾸 내 안에서 충돌시키고 그 안에서 자명한 답을 추구할 때 우리가 일반 시민도 본인이 주권자라면 이런 행동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 주권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면요. 더더욱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당원분들도 더 일반인들보다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이셔서 서로 정견 가지고 싸우다 가시는 일은 없고 왜냐 여러분 정치 얘기는요 이게 형제간에도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정치를 주제로 모이셨잖아요. 여기서 꼭 또 제가 의견되는 게 또 이렇게 쌈나다 간다고요. 아 나는 그러고 못 받아들여 그런 게 아니고 괜찮아요. 여기 서로 다른 의견들이 모였다고 전제하자고요. 애초에. 그런데 그럼 나를 설득해봐 하자는 거죠. 나 양심에 맞으며 넘어가 줄게 설득해봐. 서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두 가지만 지키자는 겁니다. 양심에 맞으며 넘어가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단 남한테도 양심에 맞게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이 두 개만 서로 지키면 놀라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답이 나오고 내 편견이 절대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작은 단위에서 실험이지만요. 아 이런 식으로 온 국민이 토론을 하고 소통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분명히 자명한 답이 나올 거고 우리 남북 통일 이전에 남한이 먼저 통일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게 제 확신입니다. 남한이 먼저 통일해야 됩니다. 지금 남북 통일보다 무서운 게 남한이 분열돼 있어요. 세대별로 다 분열돼 있습니다. 계급별로 지역별로 다 분열돼 있습니다. 서로 지금 만약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 나면요 총부리가 어디를 향할지 모릅니다. 총구가 어디로 향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건 뭐 2000년대나 지금하고 마찬가지. 예. 지금 예. 그만큼 지당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열이 봉합되는 상황이 있고요. 분열이 가속화되는 상황인데 지금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합이 답이 안 나오고 있죠. 그거를 분열은 어느 시대나 똑같다 하더라도 이게 수렴적으로 가느냐 발산 쪽으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저희는 수렴적으로 갈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세대 간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일단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보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체험이 없으시면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견 맞은 사람만 모여 적들 나눠 그리고 우리가 쟤들을 이기면 우리 의견이 승리하는 거고 저들이 이기면 우린 지는 거야. 이런 식 게임으로는요 지난 2000년간 해왔는데 답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심 정당을 부르짖었고 지난 대선 때도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라는 걸 모토로 건 게요. 남들이 볼 때는 양심이 요원한 걸로 보이실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양심이 이겁니다.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 그냥 양심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나와 나 모두가 살 수 있는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양심이에요. 요 양심만이 서로 다른 이 분열된 그리고 이 다양한 의견을 갖춘 이 사회에서 다양함 속에서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요결입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좀 돼주십사 이겁니다. 저희 당원이라면 홍익 당원이라면 그래도 본인이 계신 곳에서 이런 정견이 충돌하고 서로 입장 차이가 클 때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 정도 해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식견을 갖추신다면 곳곳에서 이 사회가 얼마나 바로 잡혀지고 얼마나 안정되겠습니까? 영화 1987 보셨죠? 거기 보시면 위대한 인물들이 혁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독재 세상을 타파할 때 정말 그 소시민들이 자기 양심에서 이거는 정말 내가 찜찜하다 안 하면 너무 찜찜하다 할 때 조금씩 마음을 낸 게
다 낸 게 아닙니다. 자기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조금씩 내신 게 모여서 어떤 식으로 사회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 영화가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에서 그런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거창한 이벤트를 열고 거창한 뭔 쇼를 하자는 게 아니라 거창한 무슨 운동을 해야만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곳에서 내가 벌써 남을 미워하고 싶고 나랑 입장 다른 사람을 배격하고 싶고 그냥 저 사람은 사라져야 돼. 저 세대는 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 이런 말이 막 나올 때 누구나 자기랑 의견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이런 말 나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다만 그런 말 올라올 때 그래도 소통과 배려가 답이지라고 한번 돌리실 수 있는 여유. 그 여유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땐 진짜 민주 시민이고요. 그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인데 지금 보면 나랑 의견 다른 사람들 공격하고 적폐로 몰고 그런 사람들은 다 나의 반대 정당의 지지자일 거야 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문화가 팽배해요. 지금 그 포털 가보시면 그 각종 언론 밑에 댓글을 우리가 이제 문바라고 소위 불리는 그분들은 그 용어를 싫어하십니다만 그런 분들의 예전에는 또 전 정권 때는 또 다른 파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고리를 끊으려면요 양심적인 댓글을 달고 양심적인 말을 힘있게 해주실 분이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견이 저희는 맞으니까 홍익당은 이번에 어떤 정견이니까 그걸로 통일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양심에 자명하시면 양심 안에서 좀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한번 우리도 소리를 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맞는지 점검하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뭘 하려고 여기 모였느냐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 다들 아시고 오셨겠지만 양심 안에서 내 고정관념도 좀 허심탄회하게 좀 내려놓고 남의 입장까지 배려하면서 더 자명한 답 없나라고 한번 찾아보자는 지금 이미 어떤 견해 하나씩 있으시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만 더 나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 내가 혹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 하면요 나이가 많고 적고 꼰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가요 이 반대로 가면 그대로 우리가 고집불통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자기 말만 강요하고 그 반대되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한다. 요것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상대방 말도 경청해보고 들어보고 내 양심에는 그런데 내 양심에는 이런 부분이 찜찜하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넌 저기야 이게 아니라 내 양심에는 이게 찜찜하네. 내 양심을 좀 감동시켜줘. 설득시켜줘 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그런 식으로 요구했을 때 상대방도 넌 저기야가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나도 나대로 더 설득해 보려고 노력하겠죠. 서로 이런 좋은 방향으로 상생의 방향으로 우리가 대화를 못하면요 이렇게 대화를 현재 하는 정권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닥치면 다 일방적이에요. 그냥 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이런 식 교육을요 우리가 받지 못했고 대한민국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런 소통 문화가 아니에요. 남의 말에 맞을 수도 있다 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요 식민지 거치고 6.25 거치고 살아남다 보니까 요령이 나온 거예요. 어디든지 대세에 붙어서 줄 잘못 서면 다 죽습니다. 공산당에 줄 섰다가 한 가족이 몰살당하고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면요 다들 보신주의예요. 대세만 따라가고 또 적이다 싶으면요 매몰차게 대학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게 온몸에 이런 본능이 지금 이 소통을 방해하는 배려를 방해하는 본능들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한번 남녀노소 그러니까 다 같이 이걸 하자는. 젊은 친구는 그런 문화를 못 배웠고 나이 든 분들은 또 잘못된 그런 과거의 어떤 이 기억 속에서 또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 불문하고 다 같이 토론을 통해서 자명한담 내보는 그런 좋은 경험을 새롭게 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늘 그래왔다 하고 절망하게 되든가 아니면 내 주장대로만 하자라고 갑자기 독선적으로 나가게 되든가 둘 다 아니고요. 절망도 하실 필요가 없고 내 주장대로만 하면 이 땅은 제대로 되게 돼 있어. 이게 아니라 나랑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해서 함께 자명간담 내보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이 길 아니고는요. 인류 역사가 다 실험해 봤는데 좋은 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만 그 희망을 품게 된 이유가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함께 계속해서 우리도 더 자명해지고 나도 더 당당한 주권자가 되고 이 나라도 더 약자가 배려받는 사회가 되도록 좀 노력해 가자, 이런 말씀을 서두로 제가 꺼내고, 지금부터는 그냥 뭐 또 질문도 받고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도 또 얘기 나누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예. 우리 뭐 좋은 말씀 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양심맹이 간다 지금 진행하려고 이제 하는데요. 여기 되게 아까 중간중간 질문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편하게 질문 나누시면서 저희가 같이 한번 답을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채팅창에서 이제 글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같이 보면서 저희가 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생님 뭐 오늘 말씀하실 게 좀 많이 계신가 봐요. 아니에요. 먼저 지금 예. 단계별로 하시죠. 예. 먼저 들어온 질문. 예, 아닙니다. 질문 지금 프리합니다. 지금 방송 중이 방송 중. 예. 예, 그럼 방송 시작하면 되나요? 예. 그럼 뭐 시작 전에 간단하게 좀 인사 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식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한번. 저는 홍익당 대표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대표더라고요.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국민 상대로 양심 교육에 전념해 오던 게 버릇이 있어서 자꾸 지금도 국민들이여 깨어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제가 야당 대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어떤 또 날카로운 비판이나 이런 것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고 요즘 더 마음을 다지는 중입니다. 예. 예, 우리 사무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당의 사무총장 이종원이라고 하고요. 그냥 당원분들께서는 홍익당의 그냥 서무 격리 직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홍익당에서 좀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정책을 좀 담당하고 있는 이윤석이라고 합니다. 뭐 부족하지만 여러분 의견 많이 수렴해서 좋은 정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부족합니다. 다만 양심 잘하고 싶은 마음만 충천하지 정보도 또 이렇게 뭐 인재도 우리 능력도 늘 부족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자꾸 양심이라는 어떤 보편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요 아무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강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당원들끼리 또 모여서 이런 시간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의견 내주시고 또 여러분의 역량,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역량들이 이 땅에 양심적으로 또 쓰일 수 있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모여서 하나로 이렇게 맞춰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아이고. 예. 벌써 뭐 아무튼 우리가 홍익당이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이 되자 뭐 이런 다 이게 계획된 겁니다. 예. 재밌게 하시죠. 저희가 뭐 오해하시는 분도 계셔 그런데 저희는 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오직 양심입니다. 예. 제가 요즘에 정부 비판을 좀 했더니 뭐 저희가 보수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뭐 잘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가 꼭 반대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정당이 추구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민주주의 합시다는 게 좀 생소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됐으니까 뭐 잘 끌고 가줘. 너희가 다 알아서 해.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 되려면 시민의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리면요.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해? 비현실적이야. 이런 비판을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진국에 가면 되게 지당한 얘기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런 얘기하면요,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냐? 그 정도 다 알아. 이럴 얘기인데 한국에서 하면요, 지금 제가 아까 한 얘기도 다 대화하는 법부터 배웁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 기초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안 돼서 사실은 선진국이 못 되는 겁니다. 지금 돈은 벌어놨는데
문화가 저급이라서 선진국이 못 되는 건데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일반 시민의 사고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세뇌로 됩니까? 아니면 어떤 일방적인 이데올로기로 됩니까? 소통과 설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소통해주고 더 나은 방향을 서로 이렇게 바라봐 줄 때 함께 양심적인 걸 서로 원할 때 이 사회 문화가 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면 이 나라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말해주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호응해 드릴 수 없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해방 후에 이토록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도 예,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끊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게요, 야 너무 지당한 소리, 홍익당은 이제 그만 지당한 소리 좀 그만해라 할 정도 될 때가 되면요, 이 나라는 아마 선진국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 자체를 하는 게 무의미해질 때가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해야겠더라고요. 예. 인터넷 댓글 하나 달아도요, 대화의 기본도 안 돼 있어요, 서로. 어찌나 서로 무례하고, 저희 학당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부 다 좋은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순간, 너 홍준표지, 홍준표 빠지. 예. 저희랑 또 홍빠기네요. 저희도 홍익학당, 홍익인간 빠인데, 너희 홍빠지. 그러면, 잠깐, 우리를 어떻게 알았지? 하고 보면, 홍준표 빠라는 얘기구나. 너 홍빠지, 박빠지. 그러니까, 바로 적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보편적 현상도 그렇습니다. 역시 소통과 배려가 없는 대화는 결국에는 나랑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바로 적으로 간주하고, 이적 행위로 간주해버리고, 이게 거의 6.25 때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랑 의견이 달라? 언제든지 나한테 총을 쏠 수 있다. 6.25 때 진짜 그랬겠죠. 나랑 사상이 달라? 언제든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내 가족을 죽일 수 있었어요. 이념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간에도 죽였어요. 이 무서운 시대를 사신 이 분들의 마인드가 여전히 지금도 이 사회에 행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랑 의견이 달라? 적이네. 없애야겠다. 쟤들을 정말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금방 사고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전쟁 중이 아닌가 이런 겁니다. 이런 마인드에서 우리가 조금씩 서로를 신뢰하게 해주는 작업, 이게 저는 아무튼 이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신뢰하게 할 건지, 뭐 양심 아니고는 어떻게 믿음을 줄 수 있는지, 여러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되는 게요. 저건 자꾸 원론만 얘기하네. 철학자라 저런가 이러지 마시고 현실 정치를 몰라서 그래. 이런 댓글도 좀 많이 봤는데요. 제가 아무리 현실을 분석해봐도요, 일단 대화가 안 되는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요. 대화 안 되는 데는 아까 그런 이유가 답니다. 그러니까 요거 고치면 우리나라는 대박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걸 또 철학자라 또 뭔 얘기하고 있고 당장 해볼래나 봐 막 이러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진보이자 진정한 보수다. 예, 우리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김우진님이 올려주셨는데, 진정한 진보이자. 이런 분들이 이제 양쪽에서 욕 먹고 다닙니다. 결국 그러면 잘못하면 네. 양쪽에. 또 보수가 왜 이래 이러고 저희한테. 저희 강의 보시고 보수인 줄 알고 막 역시 장교 출신이라 다르군. 우리 함께 빨갱이를 몰아냅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쪽은 또 역시 입진보들은 달라 하고 저희를 비판하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균형을 좀 잡자는 얘기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번에도 보면 그 비트코인 얘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갑자기 폐쇄라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확 긴장하면서 이제 일이 커진 건데, 그럼 좀 정리를 해서 뭐 얘기를 정확히 해줬어야 되잖아요. 뭐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키고 비트코인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뭐 관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종합적인 메시지가 나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폐쇄 딱 나가니까 그다음에 갑자기 홈페이지에 뭐 엄청 젊은 사람들이 올리시니까 다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이상한 상태가 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는 뭐 예고라는 게 없어요. 네. 뭐 그 소통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정책이, 아니 이전 정권 다 포함해서 뭐 구체적으로 그 정책에 피해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어디 물어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몇 사람, 교수 몇 사람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정책을 하는데 예고나 뭐 정리할 기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뭐 얘기가 나오면 이제 빠들이 실드를 쳐주죠. 알아서 할 건데
뭐 하지 마라, 아니면 그 정책을 피해를 본 사람이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그럼 막아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항상 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어떤 정책이 맞냐 그러냐 이런 얘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금만 양심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한 다음에 얘기를 들어야 빠들이 길을 안 막아야 비판을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면서 수정을 또 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도 밑에서 빠들이 댓글에서 다 그 기사를 내려버리는 식으로 해서 이제 정치도 발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정책을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이제 정부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정책을 발표를 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이 그러지 말라라고 가는 걸 보고 또 정부도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우린 못하겠다. 위안부 사건만 해도 그냥 뭐 이제 후속 조치 우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외교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발표를 할 수 있을 때 국민들이 나서서 우린 그거 안 된다라고 해주는 댓글을 보고, 응원의 글을 보고, 아니면 그 비판을 보고 다시 외교의 어떤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길을 아예 막아버리면 발전을 할 수 없게, 아예 정부가 뭘 할 수 없게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한테 더 해로울 텐데, 이런 상식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국민이 이제 50%가 넘으셔야 이제 사실은 뭐 민주정치든 뭐든 되겠죠. 그게 참 중요한 게요. 소통 없는 지금 정부의 정책들과 정부의 행위와 그걸 무조건 쉴드 쳐주는 바가 만나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해버리고, 그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또 그럼 제시하면 그 의견을 들으면서라도 또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빠들이 한번 또 막아요.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애들은 다 적들이다, 이적행위다, 보수 세력이다, 수구 꼴통이다, 적폐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여론 형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정권보다 좀 심각해진 부분이 이거예요. 전 정권에서는요, 빠들이요 주로 카톡으로 소통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일반인들이 여론을 형성해야 할 장을 장악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이 공감대가 형성될 얘기들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오히려 정권의 수명을 단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서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권고 드리는 겁니다. 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있더라도 여론이 또 강하게 나가주면 거기에 응해서 또 정부도 반성하면서 서로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건데, 시행착오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빠들을 보면 잘못된 부모 같다는 게, 우리 아이 기죽이지마 하다가 이 아이가 올바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할 기회를 다 박탈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정말 그냥 엄마 믿고 마음대로 사는 이런 아이가 나오겠죠. 즉 빠들이 있으니까 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요, 이 민심은 훨씬 빨리 떠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곧 우리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지기 싫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크리스마스 때 요거만 요구했잖아요. 제발 그 문빠가 아니라 양심적인 문팬분들한테 제가 바랍니다. 저는 빠라는 말 쓸 때는 좀 광신적 집단을 말할 때 쓰기 때문에 문팬분들한테 요청드립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다른 의견, 문팬들과 다른 의견이 등장했을 때, 또 정부를 비판했을 때 적으로 몰지만 말아 주십시오. 적으로 몰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좋은 변화가 일어날 거고, 문재인 정부도 새로운 어떤 그런 좋은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성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의견을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왜냐? 국민의 여론을 들을 장을 막아버리면요, 폐쇄해버리면요, 그럼 그 여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안에서 곪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우리 민주 세상 올 수 없으니까 좀 들어달라. 지금 정부는 그러면 정부대로 일방적으로 정책 펴고, 빠들이 실드 쳐주고, 이 민심하고는 영원히 그러면 소통이 안 되고 지금 계속 갈 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아무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린 반대다, 우린 뭐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이 정부의 움직임과 이 다른 사람의 주권 행위를 방해하는 일부 국민들의 이런 어떤 모렴치한 행위, 이 행위들이 만나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바로 또 적으로 몰리죠. 저만 해도 바로 뭐 이렇게 홍준표 빠냐. 아까 비트코인 이런 얘기 하시면 바로 비트코인에다 꼬라박았구나 이런 얘기 바로 그런 말 나옵니다. 나오죠. 너 얼마 박았냐? 막. 그러니까 뭐 예 지금 날이 서 있어요. 지금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또 막 욕하다가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출전시켜줬더니 이제 와서 무슨 공정을 따져 하고 욕하시다가 또 오늘 신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제 포기하더라고요 사업을. 그러니까 니네 같은 거 빨리 망해라 하고 덧글이 다 그래요. 100개 넘게 달렸는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니네는 빨리 망해라. 최저임금 못 줄 바엔 빨리 망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 여론이 이게 과연 일반적인 여론인가 이거죠. 그게 의심스러우면요. 우린 소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장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소통이란 거 하나가요. 양심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소통하지 못하는 양심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좀 함께 양심을 아주 현실 문제로 가져와서 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일단 우리끼리라도 좋은 얘기 없나요? 예. 다들 안 들어오셨군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결국에는 세상에 이제 가진 자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나는 모르겠고 내놔라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는데 결국엔 무조건 몇 년 안에 큰 부작용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막아보자는 얘기들이 많은 건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중간중간 막지를 못하면 나중에 큰일이 한번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꼴이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정부가 리소스가 없는 자원이 없는데 그걸 다 끌어안은 건데 결국에는 몇 년 뒤에 터졌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다 그 나라를 무시했지 않습니까? 망신도 한번 당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 그 얘기만 소식 어제 청와대 앞에서 1인시 저희 홍익당 멤버들이 가서 세 분이 가서 1인시 했습니다. 그래서 홍익당 페북에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통하라 결국 소통 좀 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예. 말씀하실게요. 괜찮습니다. 예.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정식이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페이스북에서 아이스하키로 봤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런 건 와닿지 않고요. 제가 궁금한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저시급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최저시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그 대다수의 어떤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또는 노동자분들은 최저시급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네. 예. 반대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거의 한 600만 명의 평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자영업자의 가족들도 있는데 그거를 그쵸.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재인 정부가 정말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대선 토론 때도 아마 최저시급 얘기했을 거예요. 제 앞쪽에서 김선동 그때 후보가 최저시급 10,000원 이렇게 지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바로 다음에 저한테 순서가 오길래 10,000원은 그렇게 지르지 마시라. 그래서 10,000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소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이 알바생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가야지. 만약에 지금처럼 16% 인상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탁 때리면 벌써 진보적인 어떤 그런 전문가들도 최저시급 10,000원은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정치 구호로 10,000원이 외치기 좋아서 외쳤지 무슨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가 첫째 아니었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도 해명을 못했어요. 왜 10,000원인지에 대해서. 근데 10,000원에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6%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가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놓으면 분명히 그 폭풍이 예상되죠. 그 폭풍이 지금 일어나는데 문바들이 달려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모든 기사에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거다. 이제 무인화 같아서 다 받아들여라. 아니면 최저임금 못 줄 사업이면 빨리 접어라. 이런 덧글을 무차별로 달고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지금 또 한번 일방적 정책 결정과 플러스 여론 호도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외쳐보는 겁니다. 저희라도.
말씀하신 취지에 분명히 동감하죠. 그래서 저희는 딱 뭐 얼마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아니 소통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당장 시급 딱 올리니까 바로 대량 경비 해고 뭐 대량 뭐 지금 뭐 프랜차이즈 뭐 사업 오늘 기사입니다. 사업 못 하겠다. 그것도 김상조 그분이 가셔서 이제 그 비용은 사회가 부담해야 된다 하니까 이제 나 우리 손 털겠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반응들이 지금 서로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지죠. 예, 일단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첨언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딱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조직은 뭐 어디일까? 공무원과 공기업과 대기업과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분들은 원청으로 볼 수 있죠. 그분들 빼고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라든지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원청에 계신 분들은 최저시급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최저시급 관련된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정이 있는데 그래서 나눠 가지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다가 하나 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기계화와 이 사람과 이 미묘한 어떤 선에 있거든요. 이쪽 안쪽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코스닥 보니까 무인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무인 표 발급기. 어떤 제가 분식집에 갔더니 사람을 안 써요. 표 발급기에서 버튼 누르면 표가 나오면 그냥 밥 먹으면 돼요. 서빙 인력이 없어요. 이 회사가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지금 주가가 확 올랐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지금 시기인데 그러면 거의 병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일 때는 섬세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당위적으로 접근하면 큰일 나거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당위적으로 접근할 시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되게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시면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런 근원적인 구조들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남게 도와주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생존에 몰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그 뉴스쇼를 보니까 그 편의점 사장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원청은 뭐 편의점 그 가맹 그 본사겠죠. 그 기사가 몇십 프로 주고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뭘 주고 또 그 아르바이트생들한테 4대 보험 제공해 주면 어느 경우에는 자기가 더 적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일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단순하게 그러면 너 사업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당위적으로 누가 나는 이미 안전에 보호받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자영업 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30대 넘었는데 이미 30대 후반에 직장이 끊어지거나 40대 초반에 직장이 끊어지면 할 게 없어요. 그럼 퇴직금 가지고 계속 살 수 있는 거는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남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자영업이나 체인점이잖아요. 그 이분들은 몰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홍익당이 지금 추구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좀 진짜 생존에 몰린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주는 뭔가를 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막 그 사람 매도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 안 들어요. 자영업자들 이미 포화 상태다. 망해도 된다 하는 식의. 그러니까 정말 이런 무책임한 발언들을 막 짓거리십니다. 그 답이 있습니까? 소통이 답이라고 하면요. 두리뭉실하게 답을 안 내고 저기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소통이 답이라는 걸 아무도 안 믿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하고 하라는 말을 안 믿어요. 지금 아이스하키 팀 문제도 얘기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선수들이랑 얘기 안 나눴어요. 오전 중에요. 의견 수렴으로 결정하겠다고 오후에 가서 대통령이 단일화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럼 결국 여론 수렴은 자기들끼리 이기한 거죠. 지금 이게 모든 곳에 발견되는데 왜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답이 있습니까? 단일화든 아니든. 이게 소통이 답이라는 걸 안 믿으신. 여러분 소통하고 아니 내가 싫은 일을 당해도 소통을 통해서 서로 합의돼서 그래 내가 그 정도는 희생하마 이 얘기 듣고 하는 거랑 야 어차피 너 얘기 나누면 어차피 넌 내 말 듣게 돼 있으니까 그냥 희생해 이게 같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영업자 그때 이재명 씨 제가요 이재명 씨 페북을 그때 대선 전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재명 씨가 잘 얘기하시다가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자기가 올리겠습니다라고 딱 하는 순간
이재명 씨 지지층이 당장에 딱 돌아서서 자영업자들 다 한강대교 갈 일 만들 겁니까? 하고 바로 그 부분만은 동의 못합니다 하고 쫙 달렸어요. 근데 저는 이 의견도 저는 괜찮다는 거예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통이 일어나는 거가 궁금한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타협안이 나오고 그것도 데이터에 근거해서요. 막연히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작업을 정부가 안 했다는 게 안에서 내부에서 이미 지적이 됐고 민주당에서 이미 자기들이 사실 무슨 데이터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것까지 고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바로 잡으면 좋은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니네가 대안 제시해봐 그러면. 그러면서 실드만 치는 겁니다. 이 정부 망하면 안 돼. 이 정부를 망하게 하려는 너희들은 적들이야. 빨갱이들아.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상황이 웃기다는 거죠. 예. 다 이미 예상했잖아요. 자영업자들 힘들 거 예상했잖아요. 예. 그 최저시급이라기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양심 소통인데 그게 타협을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고 마치 법정처럼 무슨 거짓말싸움 비슷하게 누가 거짓말 더 잘하냐 이런 거 비슷하게 좀 많이 몰아서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럼 그 타협안을 이제 소통이 곧 타협인데 타협안을 찾는데 그 데이터 근거도 기준에도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그렇죠. 근데 예. 그걸 의사결정 안 할 수는 없고 의사결정 항상 딜레마가 있고 공평하나 불평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럼 데이터를 근거로 자명하면 그게 타협을 계속해도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는 밀어붙이는 거니까. 당연히 밀어붙일 수 있죠. 그런데 피해는 예상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절박해서 밀어붙인 거니까 너네가 이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절박해서 밀어붙였는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얘기해줘. 우리 함께 또 나는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하지만 너희 의견을 나는 늘 귀를 기울일 테니까 바로바로 의견 줘. 왜? 일이라는 건 또 상황은 바뀌는 거니까요. 진행하면서 또 바꿀 수 있잖아요. 시행착오법이라는 게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점점 자명한 결론으로 우리가 수렴돼 가자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결론 못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그 요령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방적 의견 제시하고 국민들 의견 무시하고 끝내는 방식인지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안에 내 단일팀을 결정해야 될 상황이다. 그럼 무리하게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나한테 권력을 이임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권을 이임한 게 아니라 권력을 이임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오늘 결정했다라고 했다면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진심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후 여론에 대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야 내가 결정했으니까 넘어가 마인드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완전히 다르죠. 예, 이 부분을 우리 주목해요. 소통이 답이란 건 이거고요. 예, 방금 최저시급 때문에 사업을 접는다고 할까요? 본사에 가는 것과 임대료가 문제가 아닐까요? 맞는 말씀인데 이거예요. 이미 본사에 많이 뜯겨요. 임대료 비싸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 하나도 없고 임금만 올려버리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최저시급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는 거는 이게 쌓여서인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결정타를 매겼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최저시급 때문에만 망한 거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가 아니죠. 이 정도는 알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최저시급도요 지금 뭐 10,000원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 여러 경제학자들이나 또 이제 정책 과정에서 여러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익당도 최저시급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일단은 저희 뭐 나온 얘기들 중에 수렴할 만한 게 지금 역량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에 맞춰가지고 지급 여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자명하다고 할 수 없겠죠. 실제로 또 그 방법을 최적 대안으로 놓고 분석을 하고 법안을 만들다 보면 비판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로 잘라서 통일하는 게 더 타당하다. 근데 이런 논의가 그러니까 이미 여러 가지 대안들이 아직 있다고요. 그거 갖고 지금 논의하시는 거나 지금도 댓글 다시는 분이 딱 10,000원에 맞춰서 이게 정부 얘기를 따라가는 게 맞다 그러다 요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 중에서 지금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그걸 채택하는 게 타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같이 어떤 제안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10,000원 딱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라 안 맞춰라 아니면 정부가 그렇게 했으니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오히려 쉴드나 논리를 이쪽에서 만들어요.
대기업 이번에도 10,000원이나 이런 거 제시했을 때 10,000원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인상분에 대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의했다. 뭐 정부가 이제 강요를 하든 안 하든 눈치 보기든 아니든 대기업 부분들은 동의한 걸로 일단 보도가 나온 거를 잠깐 봤습니다. 뭐 다른 또 보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 수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영업 쪽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악질적인 자영업자들 당연히 있어요. 알바비 그나마도 안 주고 몇 년 전 최저임금조차도 안 주는 분들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이제 약자인 근로자들의 얘기 당연히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성실하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당연히 또 들어야죠. 여기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과 중견기업은 또 다르겠죠. 이미 또 다양한 정부의 다른 식의 어떤 세제 지원이나 받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고민하고 지금 댓글을 다실 수 있나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와 있다고요. 정부가 지금 7,600원 오른 게 10,000원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올해 여러분 10,000원을 전제로 지금 그걸 맞추려고 인상한 거기 때문에 지금 1, 2년 안에 계속 이 폭으로 올리겠다라는 게 현재 정부로서는 전제가 돼 있는 얘기입니다. 올해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7,600원으로 인상한 것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10,000원을 전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올리고 또 이걸 지켜보겠다도 아니에요. 김상조 씨가 되게 웃긴 게 물론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 분야에서는 이분도 오래 연구하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터뷰에서 방금 이제 대표님이 얘기한 거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마치 그걸 밀어붙이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다른데 인터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발을 뺐어요. 사회적 비용을 같이 져야 한다 그럴 때 그럼 사회적 비용을 정부가 같이 하고 그럼 본인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이제 그 최저임금이 프랜차이즈 가불 관계에서 잘 집행되는지를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딴 데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책 원론적인 얘기를 그냥 과감하게 하고 다니세요. 어떤 교류도 안 돼, 조율도 안 된 얘기를. 그 본인 철학을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본인이 공정거래위원장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지금 상반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서 정작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더 들어보겠다라는 방침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듣는 게 답을 얻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국민이. 그런 부분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국민이 무서워서라도. 그 얘기를 하는데 댓글이 다 막아버린다. 그 보완책을 굳이 정부가 왜 아쉬워서 만듭니까? 자기가 계획대로 10,000원까지 올리겠죠. 10,000원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또 올려야 되죠. 그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그 최저시급 문제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대부분이 뭐 이제 자영업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다 자영업자든 또 거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든 또 최저시급이 오르기를 바라는 많은 그 비정규직 그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비정규직 그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영업자, 대한민국 공무원, 영업, 또 그리고 대기업 하는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르기를 원하는 많은 입장들이나 그리고 또 내가 자영업자로 해서 편의점을 경영한다고 해서 또 저만 대한민국에서 혼자 경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가족이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또 자녀. 그럼 그 자녀들은 또 나가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어디 가서 시급을 받게 되면은 또 많이 받기를 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시급이 결정된 것도 국가 정책상으로는 이제 그 최저임금 이제 정책 결정 협의를 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노사위원회 합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무조건 10,000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좀 올리겠다는 거를 갖다가 10,000원으로 이제 정책성으로 이제 발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영업자 그리고 뭐 대기업이나 이렇게 공무원 하는 사람이 우리 5천만 그 명 중에 얼마나 될까? 그러면은 내 자녀 부모가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입장이 또 많이 받는 거를 갖다가 원치 않겠느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내용이 이미 그런 거를 서로 고려해서 정하자는 건데 지금 10,000원에 맞추고 일방적으로 올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이 올라서 와 했는데 내가 잘린다는 거죠. 직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하지 이게 서로 조율을 안 맞췄다는 증거인 거죠. 조율을 맞춰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자영업도 이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고 고용 이 최저시급을 올리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막연히 그냥 우리가 그냥 10,000원 가야 되니까 올해 16%까지만 갑시다. 이런 식 결정으로는 절대 이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인 겁니다. 예, 말씀. 말씀하십니다. 예. 최저시급이 안 올랐다고 치고 예. 그냥 저 전에 작년도 최저시급으로 지금 나간다고 그랬으면은 경제가 발전하고 더 많이 고용이 되고 했을까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소통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 안 하고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결과가 저보다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지금 이 대화가 안 됩니다. 예. 지금 자영업자 의견 들어보고 해야 된다는 이 지당한 말도 어차피 올라야 되는데 받아들여 라는 말밖에 안 되시죠. 장사 못하겠으면 멈춰 이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나도 희생할 준비를 시켜야죠. 나도 어디까지는 감안할 수 있겠어. 나 어디까지는 같이 가볼래. 뭐 그쪽이라도 무조건 자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못 감당해.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로 얘기 들어보지 않고 갑자기 정부가 그런 자영업을 해보지도 않은 정부가 갑자기 선을 제시한다는 게 그게 무리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결국은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그 얘기뿐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입체적으로 가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올라버리면 해고가 일어나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그럼 이런 거죠.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이마트나 뭐 유명한 큰 마트들 많이 가잖아요. 왜 갈까요? 자기 입장에서 소비할 때는 싼 데 가잖아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진 데는 안 가잖아요. 그럼 더 몰리잖아요. 그럼 해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럼 거꾸로 반대로 그러면 기본소득 합시다라고 가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단순하게 당위적으로 최저임금 10,000원 딱 해버리는 구조로 가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입체적으로 여러분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리더라면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세계가 전체가 기계와 사람의 미묘한 공공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 균형을 깨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 우리 기본소득을 갑시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뭔가 방향을 맞춰 갑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 좀 참어. 무조건 이건 해야 돼. 이거 해야지 우리 진보적이야. 딱 한 소리 10,000원 딱 해버리면 그걸 당해본 사람은 월급 자기 돈으로 실제 돈을 주는 사람들은 헉 하는데 그 월급 주다 보면 결국에는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큰 덩어리 이미 효율이 나는 큰 덩어리한테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그걸 한 거냐는 거예요. 핵심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항상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려야 되는지를 봐주셔야 되는 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입체적이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올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최저시급이 올리기를 바라고 있고 저부터도. 다만 그게 이 사회가 소화해 가면서 올려가야 되는데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나면서 최저시급만 올리면 즉 이 결국 진짜 값들은 이 문제에서 빠져 있고 을들끼리 서로 싸워야 되는 구조. 예. 그러니까 생존의 이업을 받고 있는 자영업과 이 알바생들 간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싫고요. 사전에 분명히 조율을 했다면 결국 제일 더 큰 문제들, 임대료나 이런 그 문제들이 더 나오면서 가맹점에 뺏기는 거, 이런 불공정 구조도 좀 바꿔주면서 우리가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다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면 저는 이거예요. 이왕 일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 전에 잘했어야지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법을 쓰자는 거죠.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지금의 여론이라도 제대로 수련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한번 실험해 봤잖아요. 최저시급 16% 올려봤더니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더라. 이 데이터라도 정확히 읽어내서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소통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소통 안 했으니까 이 일은 끝났어. 이게 아니라
지금 소통은 지금 하면 되는 거니까 매 순간 매 순간이 소통할 최적의 시점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소통이 일어나는가? 저는 그리고 소통을 하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실험해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또 더 나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당위성만 얘기한다거나 이러면 또 소통이 안 일어나겠죠. 야 너희가 희생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면 또 잘리는 사람들한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이제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위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살리려고 원래 애초에 이 정책을 냈을 테니까 저는 많은 진보 정권들의 오류가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좋은데요. 취지는 좋은데 결과가 안 나요. 그러니까 결과까지 보장하려면 전 항상 계속 깨어서 정보를 매 순간 정보를 주식은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안 하느냐는 거죠. 매 순간 깨어서 민심의 동향 이런 향방을 읽어내면서 또 정책의 어떤 반응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계속 조율해가는 그게 저는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율해가 주시면 좋겠다. 지금 우리 민심을 충분히 또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꼭 우리 입장만 자영업 입장만 얘기할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다양한 이 일을 경험하면서 느낀 알바생의 입장, 자영업의 입장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팩트 체크도 하고 정부에게 계속 그런 올바른 신호를 국민이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겪어보니 어떻더라 하는 올바른 신호를 보내줘서 그 신호를 가지고 또 더 나은 정책이 나오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당위적이니까 우리가 참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옳지 않고 뭐 무조건 정부 비판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올려야 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올릴까. 경제의 문제가 다 그거 아닙니까? 물가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잡을까. 어설프게 잡았다가 좋은 취지지만 어설프게 손댔다가 완전히 망가지는 게 경제거든요. 우리 손에 그렇게 쉽게 조정되는 물건이 아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럴 경우는 오히려 한 수 두고 반응을 겁나게 봐야 됩니다. 반응을 엄청 진지하게 봐야 돼. 이게 우리가 통제되기 힘든 대상일수록 한 수 두고 또 반응을 봐야 돼. 예후가 어떤가 또 보고 한 수 두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지금 얘기 나오신 것만 해도 애초에 최저임금을 그럼 올릴 때 이렇게 해서 국민 소득이나 이제 그냥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이 높아지고 전체 경제 국민 경제 구 자체가 커지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그럼 정책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해고나 아니면 자영업자의 도산이 점점 가시화되고 비판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정책 목표에 반영해서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도 실현하고 하고 싶으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자영업자 해고를 최소화하는 것도 정책 목표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책 목표를 다시 또 반영해서 그리고 또 보시자는 거죠. 근데 이렇게 10,000원을 잡고 가는데 자영업자 도산해도 돼 일단 이게 맞아라고 하면 일단은 얘기가 안 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쪽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같이 정책 목표에 넣고 거기에서 그냥 그럼 그걸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자영업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당신도 살고 근로자 해고도 막고 그러니까 근로자 해고 막고 자영업자 계속 영위하게 하고 최저임금은 근로자 입장에서 높이자 이 세 개를 정책 목표로 잡고 이렇게 계속 또 거기에 맞는 정책으로 보완을 해가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다시 좀 설계를 해보시자. 근데 벌써 비난이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 맞지 자영업장 그럼 해고해 하면 벌써 정책 목표가 이미 제시된 거를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요거까지 그럼 같이 테이블 위에 얹혀넣어서 같이 실현돼야 할 정책으로 좀 다루어 달라 정부한테 이제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다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홍익학당도 최저임금 그게 나오니까 일을 덜 하자라고 일을 줄여야겠다. 돈이 없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야 일하지 마 뭐 이런 여러분 정당의 당직자도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부터 좀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대통령이 10년 당 대표 이렇게 뭐 지금 예. 모아서 했을 때 대표님도 가셨어야 되는데요. 홍익당 대표 야당 대표 했는지도 몰랐네요. 무시받는 야당.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존재하고 있는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꾸 모여서 얘기하는 게 저는 힘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가 자명한데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저희도 뭐 다 답을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의견 들으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샘솟으니까. 근데 서로 좋은 아이디어일 때 서로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고 얘기하던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저는 그게 양심이고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 나눈 것 중에 또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돌시키다 보면 뭔가 또 그럴싸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서로 또 알맹이를 잘 열매를 취해서 또 품고 또 다음에 만나서 또 다듬고 하다 보면요. 이 나라에 우리가 또 정당은 또 저희가 뭐 영세 정당이지만 또 정당이니까 저희 플랜카드라도 걸게요. 저희가 플랜카드는 걸 수 있어요. 플랜카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랜카드라도 걸고 뭐라도 우리 목소리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고자 하니까 좋은 플랜카드 그 주제라도요. 나 요즘 시국 상황을 보니 가슴에서 막 양심에서 이 멘트가 막 울린다 하시는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꼭 참고해서 서로 누가 봐도 자명하면요 플랜카드에 바로 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 홍익학당 때는 못하던 거 이제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플랜카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의견들을 막 주세요. 날 것도 좋습니다만 대화하면서 그건 꼭 우리가 양심과 소통으로 답을 꼭 냈으면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 요즘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 정치 보복 간에 적폐청산 안에서 싸우는데 저희 나라는 대통령 자살하고 뭐 매번 전직 대통령 구속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 저희 간입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경제가 살아나고 좀 잘 살기 원하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도 웃기고 하는 것도 웃기고 한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니, 뭐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희가 이게 요즘에 오늘 한 얘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주주잖아요. 저희 한 표씩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말씀도 제가 주주들이 그동안 대세만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너한테 이 이익을 줄 거니까 날 좀 해줘. 근데 그 사람이 이미 문제가 있었을 것도 알면서도 버튼을 눌러왔던 게 우리의 인과 같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저는 인문학도 홍익학당에서 배우고 있지만 인문학의 핵심은 인과법칙은 엄정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저희가 그 순간에 욕심의 버튼을 과도하게 눌렀던 거는 반드시 뒷감당이 있거든요. 지금 뒷감당들이 오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노력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뒷감당 안 하게 균형을 좀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가장 서로의 욕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양심의 어떤 그 위치가 어디냐를 찾아봅시다라고 하려고 저희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적폐가 될 거를 막는데 우리가 기여해야 되고 기존 적폐는 잘 청산해야겠죠. 그래야 국민들 정의감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잡아서 뭐 복수하겠다 이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벌 받는구나를 보여주지 않으면요. 그럼 정의로운 국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 국민들 모두에게 그 도움이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정의고 그 선을 잘 찾아가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지금 현 정치인들이 그 기존 적폐 세력이라고 단정하고 이렇게 적폐 청산하겠다고 덤빌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가 의문인 거는 얽혀 있거든요. 서로 저쪽도 나도 그럼 깐다 지금 서로 이런 얘기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적폐해야 될 주체가 과연 깨끗한가. 이게 나한테 없는 거라야 남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사실은 당당하게. 예전에 간디한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서 간디한테 우리 아들 담배 좀 끊으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디가 한 달 뒤에 오라고. 한 달 뒤에 가니까 간디가 아들 붙잡고 담배 안 좋다 끊어라. 근데 이 얘기가 뭐라고 한 달 뜸들였냐고. 나 한 달 동안 담배 끊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얘기하려면 나부터 끊고 얘기해야 된다는 걸 너무 상식으로 알고 있던 사람인 거죠. 이런 상식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만 접근하면 우리가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선이 상식이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 선에서 하면 되는데 이 선을 못 합니다. 왜? 자신의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을 선을 못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 구현이 아니라 생색내기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패권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은 적폐청산인데 알고 보면 패권 싸움인 거죠. 내가 이번 기회에 너네를 조져놔야 다음에 우리가 당선되기 좋다. 벌써 이런 마인드로 하면 결과가 좋겠냐 이거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거 모릅니까? 분명히 어느 선에서 타협하고 끝낼 텐데 애초에 그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저는 뭐 엄정하게 뭐 싹 어떻게 뭐 카페면 탈퇴를 시키지만 그럼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싹 감방에 놓고 끝낼까요?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 살아갈 힘을 주려고 우리가 적폐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죄 지으면 벌 받지. 그 지당한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거를 입증해 보여주지 않으면요, 국민들은 정의감이 무너집니다. 죄를 지어도 잘 살 수 있구나. 요즘 아이들 교육 못 시킵니다. 야, 너 이렇게 죄 짓다가 커서 벌 받아. 누가 벌 받아요? 세상 물정 모르시네, 부모님.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런 지적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진짜 기본으로. 그런데 벌써 이런 논의가 정치권 가면요, 저희는 꼭 정치권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가면 엉망이 됩니다. 저희는 어차피 힘도 없고요. 이번에 보니까 열받은 게 당들이 뭐 분기마다 100억씩 받더라고요. 저희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거론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 받은 것도 없어서 당당합니다. 뭐 나라에서 뭐 우리 해준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 책임을 다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받은 것도 없고 뭐 나라 지원 받아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양심에 내가 그래도 정당 대표인데 우리가 그래도 양심 정당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못해? 그럼 뭐하러 이런 걸 만들었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국민들 답답하실 것 같은데 우리라도 대신 소리 질러주자.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시고 싶어 죽겠는데 가면요, 네이버에 여러분 댓글 달아보세요. 이런 건 소통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꺼져라 빨갱이야 쫙 달립니다. 울컥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막 자괴감 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더 막 냉혹한 비판하시죠? 네이버에 접기 기능이 있어요. 접어라 눌러버리면 접혀버립니다. 여러분 글이 사라져요. 지금 주로 문파들이 하는 일이, 문파분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잠 안 주무시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구국의 일념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팔목이 아파 죽겠대요. 제가 문파분들 글 보니까 팔목이 아프지만 한 번 더 일어나서 또 접고 추천 달고 비공감 달고 이것만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저는 그분들 마음 존중해요. 이해돼요. 제가 늘 주장했잖아요. 저는 사이비교 전문가인데요. 사이비 종교의 신자들은 순수해요. 그게 진짜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윗대가리들이 써봤죠. 그걸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진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나라를 위한다고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돌아보시려면 지금 제 얘기 좀 듣고 우리 학당이나 홍익당 얘기 좀 들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혹시 이 길이 좀 문제 있는 길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내 적으로만 간주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요 생각 하나가 기적을 일으킬 건데요. 요 생각을 잘 안 하시게 돼요. 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꼴찌들끼리 자꾸 오답 맞춰보면 틀리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정답같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동질적 집단에서 자꾸 얘기 나눠봤자 자기들이 옳다는 확신만 더 들어요. 그래서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자꾸 얘기할 때는 꼭 소통과 역지사지를 원칙을 기준에 두고 대화하신다면 분명히 놀라운 아이디어가 아마 나실 겁니다. 답이 보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 그런 실력 있으시잖아요. 방금 하신 말씀 깨어서 우리 홍익당원이라면 양심에 입각해서 다른 얘기 소통을 해보시면 적폐청산 하라는 얘기, 그런데 정치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 나는 이제 생업에 종사하고 싶으니 너무 요란스럽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다 저는 그게 충돌나는, 깨어있는 양심에서는 충돌나는 정책 목표가 전혀 아니다. 적폐청산 당당히 하되 정치 보복의 관점으로 하지 말고, 그럼 양심이나 법제도에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하되 막 자기 정치적 치적을 위해서 요란스럽게 하지 않으면 그거 다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잘 들으시면 사실은 충돌나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자기 정파의 입장에 있으면 적폐청산과
이제 정치 보복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충돌같이 느껴지는데 아예 홍익당 입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보복 관점에서 적폐청산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적폐청산을 해주면 적폐청산을 정당하게 양심의 정의에서 원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또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예.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저를 뽑으라고 했던 겁니다. 적폐청산 확실히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걸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덧글이고 이제 뭐 이렇게 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소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게 근데 이제 그 바들이 그 덧글 다는 거와 관련돼서 그것이 그 정부가 정책을 펴는데 그 바들이 그 정책을 다는 그 덧글 다는 거에 영향을 그 정책이 시행되는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를 갖다 우리 아들 딸들이 네. 뭐 제가 모르는 우리 팝그룹 뭐 이제 최신 뭐 G.O.D나 뭐 이거 열광해가지고서 뭐 콘서트 쫓아다니고 몰려다니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바들의 문화, 이게 덧글 다는 문화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거면 국민청원의 방법에 있어 국민청원을 올려서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한 그 20일간에 뭐 그 덧글이 20만 개 다 이상 달리면은 뭐 이제 청와대에서 답변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그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덧글 다는 거는 아이들이 그냥 그 팝그룹 인기 팝그룹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 사인 받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예. 방향으로 그냥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무시해버리는 그걸 것도 우리가, 따로 예. 그러니까 무시하면, 다 같이 무시하면 되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팬덤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런 팬클럽, 아이돌 팬클럽 했던 분들한테는 전혀 새롭지 않아요. 이 정도는 해줘야 팬이지.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연예계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서로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스트레스 받지만 뭐 그러고 있어도 피해라는 게 뭐 자기들끼리 그냥 주고받는 거니.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른 주권자의 행위를 다른 팬클럽을 방해하는 거는 이런 주권의 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정당한 정치적 의견, 지금 SNS에서 다 정치적 의견을 교류하거든요. 그 장을 장악하고 우리 스타만 떠받든 행동이 어느 선만 지켜주면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사실 지금 그 팬들 때문에 다른 덧글 달기 두려워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저는 주권 행위를 좀 방해한다고 보는 겁니다. 즉, 그런 거 무시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저는 뭐 납득할 수 있는데,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되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팬이었던 분도 한번 비판했다가는요 완전히 쓰레기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도를 스스로,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팬클럽 좋은데 팬이 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달라. 그래서 어느 선이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겁니다. 다른 팬클럽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해달라. 적으로 간주하지만 말아달라. 그러니까 그 정도만 지켜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죠. 다만 그 정도 사이는 된다고 보는데 이게 좀 무섭습니다. 그게 그리고 실제로 정권이 또 그런 팬들의 그 지지층들의 그 힘을 또 믿고 또 정책을 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조금만 조심하면 지금 되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너는 자꾸 박근혜나 홍준표는 안 까고 왜 자꾸 문바만 공격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가 논할 그 계제가 아니고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을 막 보여주면서 뭔가 잘못되는 이 느낌이 저는 더 답답한 거죠. 우리 조금만 서로 조심하면, 상대방 조금만 배려해주면 지금 잘 살 수 있다. 우리 민주 세상 만들 수 있다. 이 희망을 주면서 답답하게 하니까 아마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당 차원에서도 그 부분만 좀 조심해달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SNS가 저희는 거의 그걸로 사람을 교류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차단당하고 뭔가 내 말이 다 접혀버리고, 이거 좀 심각한 겁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그 사이버 상에서도 우리가 서로 인격 존중하자는 얘기가 너무 상식인 사회인데, 특히 주권행위, 타인의 주권행위일 수 있다. 이건 좀 우리가 함부로 할 게 아니다라는 정도의 자각만 있으면요, 이게 팬클럽하고는 좀 다르다. 팬클럽의 그런 팬덤 현상과는 좀 달라야 한다. 정치 문제다. 이건
어떤 상대방의 의견도 하나의 주권의 의견이다, 주권 행위다, 이렇게 봐주시면 우리가 훨씬 아마 지금 이미 우리가 원하던 민주세상, 그토록 1987 영화 보면 그토록 고생해서 사람들이 목숨 바쳐가면서 추구했던 그 세상 지금 바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그 똑같은 그걸 느낀다는 게 저는 싫은 거죠. 뭐냐면 지난 정권 우리가 탄핵까지 갔던 게 일방통행이거든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소수가 짝짝꿍해서 국민들 의견 안 듣고 그게 답답해서 우리가 새 세상을 열었는데 여전히 내 의견은 이게 전혀 뭐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차단당하고 무시당하는구나, 이런 소외감은 좀 주지 맙시다. 우리 팬클럽은 저는 그래서 팬클럽 차원에서 우리 팬클럽은 다른 팬클럽을 존중한다. 하나, 존중한다. 둘, 그들의 의견을 이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 적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이 정도 서약만 해주시면 국민들도 훨씬 더 지지할 수 있는데 괜히 이 팬이 안티를 만들어요. 이게 안티를 만들고 있다는 게 저는 뭐 그 팬클럽 아닙니다만도 이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같이 힘들어지는데 그냥 그게 싫은 겁니다. 다 같이 힘들어지는데 훨씬 재밌게 지금 이 상황을 같이 즐길 수 있는데 팬클럽만 재미 보시지 마시고 같이 즐기면 이게 양심이거든요. 같이 즐기자 그러면 양심이라 저는 같이 즐기자 하는 정신으로 맹자의 그 여민동락이라고 왕이 혼자 재밌으니까 같이 즐기면 왕도입니다. 같이 즐깁시다. 다른 팬클럽들도 좀 같이 즐길 수 있게 한 자리 좀 비워주십사 하는 거죠. 같이 끼워주십사. 그 여유면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팬클럽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팬클럽 하셨는데요. 실제 팬클럽 하시면 저는 뭐 그룹을 좋아해서 하는데요. 절대 지금 그 문바들 이렇게 바 하시는 분들 같이 안 해요. 그 팬클럽이라고 팬클럽 중에 제일 하층이요. 그 진짜 연예인 팬클럽 보고 배우시라. 그 연예인이 뭔가 다른 그 국민이나 이게 안 좋은 행위처럼 비춰줄 수 있으면 팬클럽에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 오빠 그러면 딴 국민들이 당신 싫어하게 되니까 그런 짓 하지 마셔야 돼요라고 하고 이 팬클럽이 다른 팬클럽을 좀 강박하거나 안 좋은 거 하다가 걸리면 이 팬덤이나 그 스타 자체가 욕을 먹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팬클럽에서 쫓아내요. 그 팬클럽 수준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진짜 어떤 정치인이 잘 되길 바라면 그 정치인이 다른 정치 집단 한테 욕 먹는 걸 바라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상식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자기들끼리 그 팬덤 자체가 우리 때문에 우리 스타 욕 먹으면 안 되지. 우리가 더 해서 딴 사람들 배려하고 오히려 더 양심적으로 오히려 배우세요. 그런 말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 팬클럽이나 좋은 데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 문화는요. 팬클럽 중에 진짜 제일 여러분 상식에도 하나도 안 맞고 양심에도 하나도 안 맞게 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얘기 하시고 싶으면 진짜 가입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지고 우리 홍익당원은 그런 팬클럽이 좋게 되셔야 되고요. 딴 데 가서 막 폐악질하고 다니면 저희 팬들이 그걸 알아서 단속할 수 있게 그런 상식과 안목을 실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여줍시다. 진정한 팬클럽이다. 저 그런 비판 많이 들었어요. 야, 니네도 윤빠잖아, 뭐 홍빠잖아, 너네도 빠잖아. 왜 빠들끼리 그래? 이러는데 저희 절대 어디 가서 비양심적인 막 댓글 다시면 안 됩니다. 항상 양심과 소통을 잃어버리시면 저희 팬 아닙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한테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팬클럽한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팬클럽도 스스로 기본 원칙을 좀 지켜서 자정작용 좀 하자. 국민 밉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서로 조금만 조심해주면 이 나라도 잘 되고 본인들도 재미 보고 서로 다 좋은 길이 있다. 분명히 그 말씀 우리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또 홍익이잖아요. 다 좋아요, 홍익이죠. 그래서 그 팬클럽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팬클럽들의 노하우,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나 하다 보면 역지사지 하게 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답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라는 건 참 안타깝잖아요. 뭐냐면 한번 수를 막 잘못 두기 시작하면요, 국민 전체가 힘들어지니까 단순히 그 팬클럽보다도 훨씬 더 멀리 보고 조심해서 수를 둬야 하는 그 일인데
지금 당장의 기분에 너무 취해 계신 거 아닌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멀리 보고 조금씩 우리가 서로 술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그동안 이것도 우리 국민의 어떤 자괴감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존경할 만한 대통령, 우리가 막 남한테 자랑할 만한 대통령 못 갖는 것도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얼마나 미국 자랑하는데요, 대통령들. 우리는 딱 이 시작부터 좀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을 띄어 말을 해 말어. 벌써 국민들 간에 막 의견이 다 분열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 존경하고 같이 본받자 할 만한 그런 대통령 한 분 한 분 우리가 배출하는 게 그게 우리 민족한테도 그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힘이거든요. 프라이드고. 그런데 저는 그러려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대통령만 노력할 게 아니라 국민도 깨어서 노력하고 아까 팬클럽도 엄정하게 오빠 그러면 우리 지지 안 할 겁니다. 지지 철회할 겁니다. 이 정도 해달라는 게 제 예전부터 요구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먼저 나서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해줄 수 있다면요. 국민들이요 아마 엄청나게 지지할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를 갖추다니 하고 그거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 홍익당은요 뭐 우리가 정권 창출하면 더 좋죠. 하지만 아니 민주세상 오는데 이바지하고 싶어서 만든 정당이지 우리가 정권 차지할 거니까 나머지는 다 적이야 이런 마인드시라면 이거 안 될 겁니다. 아마 여기 모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믿고 하는 겁니다. 함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잡은 뒤에 잘할 겁니다. 이건 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이 땅이 조금 더 양심적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조하자. 이런 얘기 지금 나누는 것 자체가 일조 아닐까요? 국민들끼리 지금 서로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뭐 그 정도면 자명하고 이렇게 하나씩 찾아간다는 게요. 온 국민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도 하자고. 이런 취지에 잘 동감하실 거고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이후는 이제 또 소규모 그룹 나눠서요. 또 활발하게 이 얘기 저 얘기 속 얘기 하고 가시고 속에 있는 거 좀 풀고 가세요. 그래서 다만 막 푸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주변 눈치도 좀 보면서 푸시고 항상 역지사지로 자명한 결론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이렇게 나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한다. 이게 수기민주주의 그렇게 강조했던 수기민주주의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그 말씀을 하시지 말든가 수기민주주의를 얘기했으면 자기들 정책에 유리할 때만 딱 수기민주주의 꺼내고 그 뒤로 얘기도 안 꺼내요. 왜 이런 단일팀이나 이런 거는 수기민주주의를 해결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뭐 시간은 급박했다. 그러면 뭐 소규모라도 우리가 뭔가 그런 진정성은 보였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수기민주주의는 꼭 모여서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의견 진지하게 듣고 내 의견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결정하는 게 수기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자명한 얘기는 따로 주는 게 수기민주주의고 서로 자명한 얘기 하려고 노력하는 게 수기민주주의고요. 예, 저희도 이렇게 작은 규모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5분 쉬었다가 이제 좀 가볍게 조별로 좀 토론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